요즘 마트에 가시면 느끼시지 않나요? 예전에 10,000원이면 넉넉히 살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10,000원을 내밀어도 봉투 하나가 겨우 채워질까 말까 합니다. 장을 보고 나서 영수증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하셨던 적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뉴스에서는 연일 환율 이야기가 나옵니다. 달러가 오른다. 원화가 약해진다. 수입 물가가 뛴다는 말들이 쏟아지는데 정작 그게 내 통장이나 내 생활비와 무슨 상관인지는 아무도 쉽게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25년 넘게 금융과 노후 자산 관리를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보가 없어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보다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포장된 정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복잡한 이야기를 싹 걷어내고 환율이 오를 때 어르신 통장을 어떻게 살펴봐야 하는지 지금 당장 확인하고 행동하실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환율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외국 여행 갈 때나 관계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다. 해외에 나갈 일도 없고 달러를 쓸 일도 없는데 왜 환율이 내 문제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환율은 우리가 매일 먹고 사용하는 거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먹거리의 상당 부분을 외국에서 사옵니다. 밀가루, 콩, 옥수수, 식용유의 원재료, 심지어 고춧가루에 들어가는 일부 원료도 수입에 의존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달러로 거래됩니다. 그런데 달러 값이 오르면 같은 양을 사오는데 더 많은 원화를 써야 합니다. 그 비용이 고스란히 상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마트 물가가 오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발전에 필요한 연료를 대부분 수입하는데 그 연료값도 달러로 계산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에너지 비용이 오르고 그것이 전기요금과 난방비에 영향을 줍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지출하시는 생활비 항목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통장 안에 들어있는 돈은 어떻게 될까요? 예금 이자는 그대로인데 물가만 올라가면 돈의 실질적인 가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 90만 원어치밖에 안 된다면 통장 잔액은 그대로라도 실제로는 손해를 보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구매력 손실이라고 합니다. 아직 이 개념이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에 자장면 한 그릇이 4,000원이었는데 지금은 7,000원이 넘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의 숫자는 그대로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자장면 그릇 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환율 상승기에는 이 현상이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이종수님은 올해 72세이십니다. 30년 넘게 공장에서 일하시고 퇴직 후 받으신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두신 저축을 합쳐 약 6천만 원을 한 시중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두셨습니다. 이자율은 연 3% 초반이었습니다. 매달 이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며 안심하고 계셨는데 지난해부터 장바구니 물가가 눈에 띄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20만 원이면 한 달 식재료가 넉넉했는데 같은 걸 사는데 28만 원 이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자로 들어오는 돈은 15만 원 안팎인데 생활비는 달마다 쪼들렸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자신이 씀씀이가 헤퍼진 거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설명해주고 나서야 물가 상승이 이자, 수익을 다 잡아먹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뒤늦게 예금 일부를 금리 높은 상품으로 이동하고 나머지 일부는 물가 연동이 가능한 방식으로 나누셨습니다. 생활비를 예금 이자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몸으로 느끼신 경험이었습니다. 내 통장이 정말 안전한지 지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환율이 오르는 시기에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바로 예금 금리입니다. 지금 내가 맡겨둔 돈이 연 몇 %짜리 상품에 들어가 있는지
그 금리가 현재 물가 오르는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오래전부터 거래해온 은행, 거기서 권유해준 상품을 큰 의심 없이 유지하고 계십니다. 물론 거래 은행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리 조건이 달라졌는데도 예전 상품을 그대로 갱신하고 계시는 경우입니다. 같은 은행이라도 시기에 따라 금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2년 전에 가입한 예금과 지금 새로 가입하는 예금의 이율이 다를 수 있고, 심지어 같은 은행 안에서도 창구에서 가입하는 상품과 인터넷이나 앱으로 가입하는 상품의 금리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스마트폰 조작이 불편하셔서 창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분들은 자녀나 손자에게 부탁해서 한 번만 비교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지금 가입하신 상품의 만기가 언제인지, 금리가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은 없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만으로도 꽤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입니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곳들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자 보호도 5천만 원까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름이 낯설거나 혹시 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외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기관마다 건전성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여러 기관에 나눠서 맡기는 방식을 활용하시면 안전성과 금리 혜택을 함께 챙기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최명자님은 올해 68세이십니다. 남편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신 이후 혼자 생활하시면서 남편분의 퇴직금과 당신이 모아두신 돈을 합쳐 약 8천만 원을 오랜 거래 은행 하나에만 맡겨두고 계셨습니다. 그 은행에서는 매번 만기가 되면 창구 직원이 자동으로 갱신해드렸고, 그분은 그것이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역복지관에서 진행된 금융교육에 참여하셨다가 본인 예금 금리가 시장 평균보다 0.8%포인트 낮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셨습니다. 8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64만 원 차이입니다. 5년이면 320만 원입니다. 그분은 이후 예금을 3개 기관에 나눠 맡기셨고, 전체 금리 평균이 의미 있게 올라가면서 월 생활비에 숨통이 트이셨습니다. 복잡한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한번 비교하고 분산하신 것뿐이었습니다. 지금 내 통장에 든 돈이 최선의 조건으로 맡겨져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는 시기에는 현금을 어떻게 나눠두느냐가 중요합니다. 한 곳에 전부 몰아두는 것보다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눠두는 방식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것을 어렵게 말하면 분산이라고 하지만 쉽게 말하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오래된 지혜와 같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당장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쓸 돈을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이 돈은 어디에도 묶어두지 말고 언제든 꺼낼 수 있는 통장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병원비가 갑자기 생길 수 있고 가전제품이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면 이자를 거의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상금 성격의 돈은 반드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에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1년 이내에 쓸 계획이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은 단기 정기예금이나 금리가 비교적 높은 적금 상품에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묶어두면 갑작스러운 필요에 대응하기 어렵고 그냥 입출금 통장에 두면 금리 혜택을 못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분간 쓸 일이 없는 목돈은 좀 더 긴 호흡으로 운용하셔도 됩니다. 2년 혹은 3년짜리 상품을 활용하시거나 물가 상승에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 방식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결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요즘은 은행 창구에서도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각 지역 금융감독원 지원이나 노인복지관에서도 금융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박병철님은 올해 75세이십니다.
그분은 농사일을 하시다 정리하신 후 손에 쥐어진 목돈 약 1억 2천만 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부 한 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넣어두셨습니다. 돈이 한 곳에 있어야 안심이 된다고 하셨는데 막상 금리를 따져보니 연 0.1%도 안 되는 이율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냥 금고에 넣어두신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지역 농협에서 진행하는 어르신 금융교육에 참석하셨다가 이 문제를 인식하게 되셨고 이후 비상금 2천만 원은 자유입출금 통장에 그대로 두시고 6천만 원은 12개월짜리 정기예금에 나머지 4천만 원은 24개월짜리 적금에 나눠 넣으셨습니다. 1년이 지나자 이자 수익이 예전의 10배 이상이 되었고 생활비에 여유가 생기셨습니다. 그분이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돈을 3개의 용도에 맞게 나눠두는 방법을 아셨을 뿐입니다. 한 통장에 모든 돈을 몰아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딱 와닿으셨을 겁니다. 환율이 오르는 시기에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금입니다. 금은 오래전부터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 가치를 지키는 수단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실제로 달러 가치가 흔들릴 때 금 가격이 함께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에 대해 간략하게 짚어드리려 합니다. 금을 보유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반지나 금목걸이 같은 실물금이고 다른 하나는 금통장 혹은 금 관련 금융 상품을 통한 방식입니다. 실물금은 손에 쥐어지는 안정감이 있지만 구입할 때와 팔 때의 차이가 큽니다. 보통 금방에서 금을 사면 살 때 이미 일정 비율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금값이 상당히 올라야 실제로 이익이 납니다. 또한 보관이 번거롭고 분실 위험도 있습니다. 반면 금통장은 은행에서 금을 그램 단위로 계좌에 싸는 방식입니다. 실물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금 시세에 따라 자산 가치가 변동됩니다. 다만 이 방식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이 부실해지면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금은 단기간에 사고 파는 것보다 여유, 자금의 일부를 오랜 기간 보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지금 당장 금에 투자하셔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전체 자산 중 일부를 금과 연동된 방식으로 두는 것이 자산 분산이라는 관점에서 고려해 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반드시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경상남도 창원에 사시는 윤순이님은 올해 70세이십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어머니가 금반지 몇 개를 모아두셨다가 어려울 때 팔아서 생활을 꾸렸다는 이야기를 기억하며 은퇴 후 소액이지만 꾸준히 금통장에 적립을 해오셨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5만 원씩, 금값이 괜찮을 때는 조금 더 넣기도 하셨습니다. 환율이 높아지고 금값이 오르는 구간이 왔을 때 그분의 금통장은 약 3년간 모은 금액 대비 꽤 의미 있는 평가 이익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팔지 않고 그대로 두셨습니다. 노후에 큰돈이 갑자기 필요한 상황이 올 때를 위한 비상자산으로 가져가기로 하셨습니다.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작게라도 꾸준히 쌓아두는 습관이 언젠가 의미 있는 안전망이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사례였습니다. 환율이 오를 때마다 금 이야기가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이해하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두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뛰는 시기에는 지출을 점검하는 것이 자산을 불리는 것만큼,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들어오는 돈이 정해져 있을 때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이 곧 남는 돈을 늘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의 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몇 가지 낭비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입해놓고 쓰지 않는 구독 서비스입니다. 통신사에서 번들로 제공하거나 자녀가 대신 가입해준 각종 서비스들이 매달 자동 결제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해지하거나 자녀에게 확인을 부탁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입니다. 오래전에 가입하신 보험 중에는 현재 본인 상황과 맞지 않거나 중복 보장을 받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납입이 끝났는데도 계속 내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가입한 보험 목록을 한 번쯤 정리하시고 필요 없는 항목은 정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보험소비자연맹 같은 기관에서는 보험 점검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통신요금입니다. 현재 사용량에 비해 과도한 요금제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내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로 바꿔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 한 달에 수천 원에서 많게는 2만 원 이상 절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정한모님은 올해 77세이십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사시면서 매달 나가는 돈이 왜 이렇게 많은지 답답해 하셨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매달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하셨습니다. 복지관 상담사가 도움을 주겠다고 하여 함께 통장 내역을 살펴봤더니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 앱 2개에서 매달 합계 1만 6천 원이 빠지고 있었고 20년 전에 가입한 보험 중 하나는 이미 납입이 끝났음에도 착오로 계속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통신요금도 실제 사용량보다 훨씬 높은 요금제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이 세 가지만 정리하셨는데 매달 약 4만 5천 원이 절약되었습니다. 1년이면 54만 원입니다. 새로운 투자 없이 단지 새는 돈을 막은 것만으로 생긴 여유였습니다. 그분은 그 돈으로 매달 손녀에게 용돈을 조금씩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혹시 내 통장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가는 돈이 있지는 않을까요? 한 번쯤 차분히 살펴보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는 시기에는 내 통장 안에 있는 돈의 실질 가치가 조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자가 들어온다고 안심하기보다 그 이자가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금 금리를 비교하고 돈을 용도에 맞게 나눠두고 새는 지출을 막는 것.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드린 핵심입니다. 복잡한 투자 기법이나 특별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부분을 줄이고 맡겨둔 돈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바로 이것이 어르신들이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입니다. 경제 뉴스는 때로 지나치게 겁을 줍니다. 위기라는 말, 폭락이라는 말이 넘쳐납니다. 물론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변화를 무시하면 손해를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무작정 큰 돈을 움직이는 것도 위험합니다. 차분하게 현실을 살피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대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든든해지도록 저도 계속 공부하고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